이게 제가 이제 CPU 아키텍처 또 이게 명령어의 구조 뭐 이런 것과 연관을 짓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실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어셈블리 코드의 형식 이런 걸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연관성을 제가 나름대로 좀 지어주기 위해서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지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금 따라가 본다면 어쨌든 어셈블리 코드의 형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공부하는 목적이 어셈블리 코딩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셈블리 코드 형식을 배운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어셈블리 코드 형식을 보고 있는 것이 도대체 왜 보는가 요걸 좀 계속 인지를 하면서 봤으면 해서 좀 전에 그 주소 시점 방식을 길게 얘기했고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앞장에서 얘기했던 거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특히 인텔이 설계한 CPU 동작 방식에서 메모리를 첨부하는 방식 하나를 설명한 겁니다. 인텔 CPU는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첨부한다는 것입니다. 즉 메모리는 항상 주소인데 주소를 베이스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스케일 값, 거기다가 옵셋,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주소를 표현한다 이걸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의 배경을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던 것입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 말미부터 좀 전 시간까지 얘기했던 거는 인텔 32비트 아키텍처 CPU가 제공하고 있는 명령어의 기본 구조는 명령어와 오퍼런드, 특히 대부분의 명령어가 인텔은 두 개의 오퍼런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상수값 혹은 레지스터값 혹은 메모리 주소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기계의 동작, 기계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한번 목차에서 살펴봤는데 그 종류가 넘기기가 귀찮으니까 데이터의 이동, 산술 논리 연산, 제어 이동, 이거는 프로시저 호출 이렇게 세 개의 큰 분류로 명령어 집합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인텔 CPU가 아니더라도 모든 CPU는 대략 이런 구분을 하고 있어요. CPU는 결국은 뭔가 계산하는 장치인데 그 데이터를 메모리로부터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이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CPU 내에 있는 레지스터끼리를 옮겨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터에다가 상수값 수준 이와 등등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동하는 명령어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다시 여러분 이제 솔직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다르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그램, 랭귀지, 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데이터를 다루는 자동화된 어떤 흐름인 것이고 어떤 동작과 데이터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PU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룹이 산술 논리 연산, 실제 수학적인 계산 혹은 논리적인 계산하는 것들이 CPU가 수행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이런 종류의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하나의 처음 시작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명령을 실행시키되 이걸 쭉 한 번 하고 끝나는 또는 한 번에 한 흐름으로만 가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알고 있다시피 컴퓨터에서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서 이 조건부로 실행이 되기도 하고 조건부로 다시 순환이 되기도 하고 또 조건이나 또 무조건부로 여기 실행되는 코드가 다른 쪽 코드가 실행되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동작, 플로우의 흐름,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죠. 그게 기계요, CPU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CPU 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프로그램의 제어의 흐름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변경시킬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명령어가 대표적인 CPU 명령어 종류입니다. 실제로 특히 인텔 CPU 같은 경우 제가 언뜻 기억할 수처럼 380여 가지 정도의 명령어가 있어요. 시스크죠. 명령어 개수도 많고 명령어 복잡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정도 그룹화되어 있는 명령어들 몇 개를 몇십 개도 안 될 것 같아요. 10여 개 정도 10여 개보다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살펴봄으로써 CPU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명령어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데이터를 이동하는 명령어들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동작한가. 인텔입니다. ARM이나 또 다른 CPU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동작을 그렇게 하는 거. 메모리 혹은 레지스터끼리 혹은 상수를 로딩하는 뭐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인텔은 모든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들이 move라는 MOV, 이 단어는 MOV가 되겠지만 MOV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전미어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가 붙어가지고 종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텔은 명령 하나가 있으면 오퍼런드의 형식에 따라 가지고서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레지스터에서 메모리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명령어만 나타나 있습니다. 전미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move, BWL이 있는데 바이트, 워드, 롱 워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또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인텔의 또 컨벤션상 워드의 크기를 16비트 호환 때문에 인텔은 CPU 수준에서는 워드가 16비트입니다. 그래서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를 이동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move S, move Z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move S만 따로, move Z만 따로 있는 건 없고 뒤에 더 붙습니다. 항상 두 개가 더 붙는데 BW, BL, WL BW, BL, WL 이건 확장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지난번 우리 정수할 때도 이제 확장이라는 게 있는데 16비트를 32비트 확장할 때 그냥 0을 붙여서 확장할 수도 있고 부호가 2의 보수 형태로 표현된 경우에 앞에 1111 혹은 0010 부호를 붙여서 확장한다라고 했죠. 그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ve S는 signed 확장, move Z는 unsigned 확장, 바이트 워드, 1바이트를 16비트로, 2바이트로, 바이트 L, 1바이트를 4바이트로, 2바이트를 4바이트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코드 사용성 이런 거죠. short integer si가 있고 integer i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I and si 이런 코드를 만들었다. 컴파일 되면 뭐가 생기느냐? 컴파일러는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이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move예요. 여기 있는 값을 여기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메모리가 좀 복잡해지겠지만 개념적으로만 옮기는 건데 사이즈가 다르죠. 두 개. 사이즈가 다르니까 이렇게 확장한 BW, BL 이런 식으로 확장한 걸로 이것들 다 사이즈 같은 거예요. 사이즈 다른 걸로 옮깁니다. 그런데 int는 부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걸 보고서 이걸로 만들어줍니다. move S, W 2바이트짜리를 4바이트짜리. 오늘 뒷부분에서 CPU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할 때 인티저 우리 투스 컴플런트 이런 거 얘기할 때 2의 보수의 마법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실제 CPU는 기계는 이게 2의 보수인지 뭔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비트 바이 비트로만 계산한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언사인드 생각하고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CPU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호의 존재 유무를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요겁니다. 확장할 때 요거는 부호로 확장하냐 제로로 확장하냐를 정해주지 않으면은 CPU가 알아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2의 보수를 대략 이제 수학적으로는 증명하면 좀 지금 막 복잡해지겠지만 분명 여러분이 감으로 가졌으면 지금 좋겠는데 2의 보수 계산은 이게 2의 보수로 표현됐든지 그냥 아니든지 언사인드라고 생각하고 비트 현상을 해버립니다. 더하기 뭐 이런 것들을 빼기라면은 2의 보수를 계산해야죠. 그냥 더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버리고 나중에 그 결과값을 우리가 프린트해서 만약에 이렇게 D로 표시하느냐 U로 표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부호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좀 다르게 표현을 해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확장, 비트 확장만큼은 명시적으로 CPU한테 이거는 컴파일러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CPU가 알아서 이걸 하고가 아니라 컴파일러가 이걸 컴파일할 때 이런 명령어를 생성시켜줍니다. 이런 명령. 여기 똑같이 여기서 만약에 unsigned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해놨다면 같은 코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unsigned로 쳐놨다면 같은 코드이지만 이것에 대한 기계어 코드는 이쪽으로 표시된 게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더 있는 무브가 사실은 무브가 데이터 이동의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전부라고 하면 되고 또 몇가 있지만 대부분이고 푸시하고 팝이라는 명령어가 또 이제 추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브는 이렇게 인자에 따라가지고서 메모리 베이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푸시 팝은 여러분들이 뭐 역시 그 이름으로 유추가 되듯이 스택 관련된 연산합니다. 스택의 맨 위에다가 푸시, 그래서 맨 위에 걸 빼가는 팝, 이 연산합니다. 이것을 기계어 명령어로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푸시 팝은 실제로 무브입니다. 무브. 그러니까 푸시 팝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메모리를 내가 스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스택인데 여기가 바텀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쭉 데이터를 이렇게 하는데 스택 포인터 여기에 있습니다. 스택의 탑이. 푸시하면은 여기에 값을 이렇게 넣는 거죠. 팝하면 여기에 있는 값을 뭔가 빼내주는 거죠. 이 연산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푸시 팝 연산은 무브입니다. 무브. 그런데 데스티네이션이 푸시할 때는 데스티네이션이 레지스터에서 메모리로 가는 거고 푸시는 팝은 이걸 빼가지고 소스가 메모리고 데스티네이션이 레지스터인 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그 명령어는 내가 주소를 잘 지정해주면 move, 팝 같은 경우는 어떤 메모리, 어떤 레지스터를 주면 되죠.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 메모리 주고 내가 쓰고 싶은 레지스터 EAX에다가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팝입니다. move. 이거는 move EAX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ESP가 가리키고 있는 스택 E 레지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다가 넣어라. 이게 이제 푸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텔 CPU는 이걸 별도로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또 CSP죠. 좀 더 복잡한 기능을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데이터만 생각하면 이거지만 이 대상이 스택이에요. 스택. 그러니까 어떤 연산이 더 필요하냐면 이것만 이렇게 하면 딱 끝나면 안 되고 스택에 대한 연산이니까 스택 포인터에 대한 조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자료구조 시간에 볼 때도 스택을 여러분이 코드로 구현을 하게 된다면 푸시하는 것이 데이터만 넣고 마는 게 아닙니다. 푸시하고 나면은 이 스택 포인터, 스택의 탑을 가리키고 있는 변수 값 하나 증가시켜주는 이런 작업을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푸시는 데이터를 먹는 것 더하기 add ESP에다가 2를 더해주는 것. ESP 값을 2를 증가시켜주는 것도 해줘야지만 실제 푸시가 되는 거죠. 팝은 반대로 빼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 구조가 단순히 메모리 하나가 아니라 스택인 자료 구조다라고 할 때는 푸시 팝은 무브와 스택 포인터를 조작하는 명령을 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푸시란 명령과 팝이란 명령을 별도로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서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그냥 1 A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런 푸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느냐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푸시는 스택 포인트 ESP 레지스터입니다. R 이렇게 표시된 거는 ESP 레지스터가 담고 있는 값이라는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씌우면 또 이제 메모리로 가리키는 거고. 하여튼 ESP가 가리키고 있는 값에다가 ESP 값 빼기 4를 해준 걸 넣습니다. 그리고 ESP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나타내는 메모리 위치에 S라는 값을 넣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즉 이게 무브가 되는 거고 이게 스택 포인트를 바꾸는 거예요. 순서도 잘 봐야 돼요. 순서도 결국 이것은 역시 CPU만 놓고 보면은 CPU 입장에서는 메모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프로그램이 관리되다 보면 스택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서 스택은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세스 메모리 맵에서 여기 스택을 사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여러분이 스택이라는 자료구조 여러분이 만들어가지고 자료구조 숙제하듯이 만들 쓸 수 있지만 그때는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이제 C 코드로 만든 아니면 뭐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로 만든 하이 레벨에서 이걸 스택으로 인식할 뿐이지 이 CPU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 거죠. CPU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는 이러한 컴퓨터, 인텔 CPU가 동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 동작 환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의 메모리 맵은 텍스트, 데이터, 스택, 힙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어떤 특정한 운영체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현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의 동작 방식은 이러한 메모리 구조를 가지고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텔이나 CPU를 설계할 때도 이러한 데이터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을 아예 새롭게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능 자체는 단순히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에 맞춰서 동작할 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항상 스택은 스택의 탑 포인터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ESP 레지스터입니다. 8개 레지스터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EBP와 ESP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함부로 우리가 값을 막 어선에서 쓰면 안 된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ESP입니다. 그래서 ESP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이때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하는 것은 CPU가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이 CPU를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운영체제 내지는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의 스택의 탑을 가리키도록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택의 탑을 이용해가지고 스택 연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4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여기서는 플러스라고 했죠. 애드라고 했는데 -4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인식하는 스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나타내는 이 스택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스택은 메모리의 큰 주소부터 작은 주소로 이런 방향으로 거꾸로 자라는 게 우리 컴퓨터 시스템의 스택입니다. 그래서 스택의 탑이 여기에 있다면 이 스택의 탑은 항상 들어있는 유효한 데이터의 마지막 위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새로 푸시를 해라라고 하면은 탑이 옮겨가야 됩니다. 먼저 빈 공간으로 탑이 옮겨가고 여기다가 값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옮겨가는 게 먼저 이렇게 됩니다. 그때 옮겨가는 게 어떻게 되느냐? 4를 빼줍니다. 여기에 탑, 이게 아마 FFFF 어쩌고 큰 주소가 있다면 여기서 100 하지 말고 100이 있다면 99, 98, 97 이렇게 이제 주소가 좀 더 0까지 이렇게 될 텐데 어떤 이 주소에서 푸시하게 되면은 해당 주소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96이 있다. 4를 빼서 92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값을 부분을 합니다. 그럼 왜 4냐? 이게 바로 이제 32비트, 인텔 32비트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택조차도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딱 정해진, 주어진 조건은 스택조차도 사실 우리가 바이트 단위로 이용할 수도 있고 워드 단위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4바이트 단위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택의 푸시팝은 언제나 4바이트 단위로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 L로만 항상 푸시되는 거죠.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에서 푸시팝을 통해 가지고서 푸시팝이 아니라 무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푸시팝을 하게 되면 반드시 4바이트 32비트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32비트, 32비트, 32비트. 그래서 먼저 4를 뺀 주소를 확보한 다음에 이 주소에다가 여기서 지정한 값을 S값을 넣는다는 거죠. 팝은 반대로 현재 스택 포인터가 유효한 값을 가지고 있고 팝한다는 것은 이 값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읽어냅니다. 현재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서 D라는 것으로 메모리 어떤 데이터를 읽어내고 이렇게 둬버리면 스택이 또 망가지니까 스택은 꺼내면 없어져야 되는 거죠. 팝은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없애주기 위해서 스택 포인터 값을 4를 증가시켜줍니다. 스택 포인터 이렇게 있었는데 증가시키는 거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현재 스택 탑은 이제 여기로 변경이 되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가 없어진 효과를 냅니다. 이게 왜 없어진 효과를 내냐면 실제 메모리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메모리는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 메모리는 지운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0을 쓰는 게 지운 것처럼 보자면 그건 0을 쓰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스택은 항상 스택 포인터를 가지고 스택의 탑 포인터를 가지고서 액세스하는 이런 자료 구조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쓰기 때문에 스택 포인터만 이동해 줌으로 해가지고 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올려보면서 여기를 지우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는 게 스택입니다. 그래서 푸시는 빈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값을 넣는 것, 팝은 데이터를 빼낸 다음에 빼낸 데이터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 이게 푸시 팝 동작이 되겠습니다. 인텔 CPU의 특성입니다. 인텔 CPU는 이렇게 메모리 스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정말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굳이 원한다면 시험 문제로 낼 수도 있는 건데 푸시 오퍼레이션을 정확한 무브와 산술 연산 명령으로 표현하시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100%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산들이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푸시 팝이라는 별도의 스택 연산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인자, 원래 이 인자 오퍼런드는 상수, 레지스터, 메모리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대상이 항상 메모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메모리는 올 수가 없고 이미 메모리를 쓰고 있으니까 요거는 레지스터만 올 수 있습니다. D에는 레지스터가 온다는 건 정확히 맞고요. S는 레지스터가 아니라 상수값이 들어가도 동작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설계를 할 때 푸시 인스트럭션을 설계를 할 때 여기는 레지스터만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푸시팝은 인텔 시스크 기반의 인텔 CPU의 특성 중에 하나가 스택 기반의 명령어 세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택을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스택의 데이터를 넣고 빼는 무브 연산을 푸시팝은 별도의 명령어로 제공을 하고 있다. 이 스택에 대해서는 여기도 이렇게 한번 다시 스택의 의미가 나오고 있고요. 스택 오퍼레이션의 스택 오퍼레이션 예가 나오는데 앞에서 대충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건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 처음 상태가 이쪽이 큰 주소, 낮은 주소, 스택이 이렇게 바뀌는 탑 데이터라고 푸시 EAX, 팝 EDX를 했을 때 스택이 자라나서 이 값이 들어가고 빠지면서 EDX에 이 값이 들어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따라가 보고요. 일단 이 스택 연산만큼은 인텔 CPU의 동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개념적 기반이 됩니다. 그냥 여러분한테는 지나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인텔 시스크 프로세스는 스택 기반 프로세서라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교를 한다면 ARM 리스크는 레지스터 기반의 CPU, 시스크는 스택 기반의 CPU라고 특징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스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인텔 CPU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CPU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면 이 스택의 동작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이동 명령어니까 스택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빼는 푸시와 팝 명령어만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아마 다음번에 이쪽 부분에 가서 이 프로시저 호출 부분을 다룰 때 좀 더 정확하게 스택의 동작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연산을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하이 레벨 프로그램이 기계어 수준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령어의 세 가지 큰 종류는 이런 거다라고 했고요. 데이터 이동 명령, 산술 연산, 제어 이동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 이동 명령어는 이 정도 공부도 다 본 겁니다. 명령어의 종류는 이런 걸 본 거고 앞으로 좀 남은 시간에는 이 명령어들이 실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값을 어떤 프로세스에 어사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 이동인데 이게 무브면은 이걸로 표현됐다를 이해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만 여러분 보다 보면은 이런 하이 레벨 프로그램 표현이 컴파일을 하게 되면 실제 기계어는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더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한 줄 한 줄 기계의 어떤 동작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꽤 간단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의 동작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주 짧은
아주 짧은 인베디드 시스템을 프로그램한다고 했을 때는 이 기계의 명령 하나하나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하이 레벨에서 보는 큰 프로그램입니다. C 같은 경우 여러 개의 함수가 있고 자바나 또는 다른 오브젝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서로 얽혀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CPU는 분명히 얘기하건대 이런 단순한 명령어들의 순차적인 흐름만 실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이 레벨에서 보고 있는 그런 복잡한 논리의 어떤 흐름을 이 CPU 안에 어떻게 표현해 올 것인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또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어셈블리 코드를 읽는 방법을 배우는데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다시피 어셈블리 코드 한 줄 한 줄 이 명령 하나하나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CPU는 이런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임플리멘트를 했는가, 요걸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로 일단 데이터 이동 명령어를 봤으니까 데이터 이동 명령어들이 주로 사용되는 한 프로그램 예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서 한 명령어 하나하나가 무슨 명령어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전체 구조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이 swap이라는 이 함수를 만들어 메인이 없으니까 이거는 실행 파일이 될 수 없는 건데 이 함수 코드를 컴파일하게 되면 이런 식의 기계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기계를 보지 않고 이제 어셈블리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인텔 CPU는 이런 기계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능만 데이터를 이동하는 이렇게 이제 어사이먼트 취하문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이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만 따지면은 무명령으로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능 하나하나를 1대1로 바꾼 요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구조, 여기서는 이 swap이라는 함수죠. swap이라는 함수가 혼자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호출해줄 메인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CPU가 구현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바로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일반적인 함수 하나는 세 개의 구분된 구역으로 나눠져 가지고서 기계역을 표현된다는 거죠. 이것을 CPU가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컴파일러가 이렇게 만들어요. 이 코드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지 어셈블리 코드만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 어사이먼트가 여기서 어떤 명령을 받구나, 이것만 보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뭉뚱거리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이유는 CPU가 여러 복잡한 코드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저의 흐름과 스택 등등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가 실제 이 작업하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제가 뒤에 있는 얘기를 안 하려다 보니까 말이 자꾸 길어졌는데 스택입니다. 스택과 관련된 작업을 부수적으로 해주고 여기 함수 안에 들어있는 것을 작업을 해야지만이 CPU는 프로그램을 이제 보급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코드가 기계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거는 어셈블리에서 1대1로 변경만 하면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에서 동작하려면 스택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한 줄 한 줄이 아니라 이 전체 구조, 하이 레벨 프로그램이 CPU 레벨의 프로그램이 바뀔 때 스택이 어떻게 관여하게 되는가, 요걸 이해하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제가 타이틀은 데이터 이동 명령어를 해가지고서 여기 붉은 문자 쓰여져 있는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걸 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컴파일되면은 하나의 함수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복잡한 함수의 호출로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CPU가 사실 실제 CPU는 이러한 기계어 명령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들이 함수 호출로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스택을 잘 관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택의 중요성을 얘기하려다가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이 코드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함수를 컴파일하게 되면 이러한 기계 코드가 나오는데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기서 조금 의미는 어렵지 않지만 첫 번째 나온 거기 때문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볼 것들 중에서 2장이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2장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살펴보면 뒷장들은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바로 어떤 그 CPU에서 CPU가 명령 하나하나만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코드들, 즉 메소드들, 프로시저들, 함수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스택입니다. 그리고 인텔 CPU가 스택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리스크는 레지스터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 레지스터 기반으로 하고 있는 리스크 CPU조차도 이런 함수들과의 관계는 스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신 레벨 수준에서 메모리 스택의 동작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가장 밑바닥에 실행되는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한 줄 한 줄 기계의 명령어의 의미에 너무 지금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말고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구조를 살펴보는 데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함수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C라는 프로그램 랭귀지를 보면 C는 그냥 함수들의 독립적인 함수를 집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그냥 서로 호출될 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함수가 따로따로 컴파일되고 링크를 통해 가지고 그것들이 연결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함수가 어떻게 기계로 표현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택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이제 뭘 의미하느냐? 이 함수가 컴파일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됐는데 실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결국 CPU는 어쨌든 CPU는 이렇게 되기 실지라 하더라도 이것이 함수인지 아닌지 절대 모릅니다. 그냥 순서대로 여기 명령어가 실행되면 그 다음 명령어 실행되고 그 다음 명령어 실행되고 그 다음 명령어 실행되고 이렇게 실행할 뿐입니다. 단지 여기 있는 것처럼 제어의 이동에 의해 가지고 이 명령 실행 다음에 뭔가 제어를 이동시키는 명령어가 있으면 이 다음에 이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른 쪽 코드가 실행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이 함수가 처음 호출됐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실행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전에 뭐가 실행되는지 상관없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실행된다. 것이 이때 이 그림은 앞에 셋업 부분, 셋업에 해당하는 이 세 줄의 코드가 실행된 이후 그 직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스택의 모양이라는 거죠. 스택을 왜 만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다시 이 스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스택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유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스택을 좀 더 길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은 다시 아까 프로세스 표현했을 때 텍스트 쭉 있는 이 스택 이 그림 중에서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wap이라는 함수는 언제 불릴지는 모르죠. 그래서 메인 들어있고 펑션이 들어있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f라는 함수에서 swap을 호출하게 되면 여기에 swap을 위한 스택이 구축이 됩니다. 그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셋업 부분 아까 컴파일했을 때 어떤 함수든지 컴파일하게 되면 우리가 셋업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바디 부분이 나타나고 피니시 부분이 나타나는데 바디가 어차피 지금까지 여러분이 관심 있었던 그 실제 이 넷에서 행해지는 실제 동작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셋업과 피니시는 스택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 셋업 부분에서 이런 걸 만들어 줍니다. 구축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가 스택이고 옆으로 이게 그리면 없죠. 이렇게가 스택이고 이 위에 여기 F라고 했으니까 F 함수
F의 스택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가지고 여기는 수압의 스택입니다. 셋업을 하게 되면 수압이 호출되기 전까지는 스택은 여기까지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사용하고 있다가 수압을 호출하게 되면 수압을 위한 스택이 이렇게 구축이 됩니다. 근데 이때 또 여러분 하드를 잘 이해할게, 이 없는 메모리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원래 존재하는 메모리입니다. 존재하는 메모리인데 스택 포인터를 옮겨 주문을 해가지고 CPU가 접근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메모리는 주소만 알면 되는데 이전에 스택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때는 스택 포인터를 통해서 여기를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메모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MR록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메모리 알록이라는 것도 없는 메모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스템에 존재하는 메모리인 거고 그 주소를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그냥 메모리 주소를 하나 넘겨주는 거죠. 기본으로 써라. 그래서 실제로 C로 프로그램을 한다면 MR록을 하지 않더라도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MR록 여러 번 하다 보면 힙이 들어가는 이 정도 언저리에서 뭔가를 메모리 주소를 줍니다. 아, 그러면 이 정도에서 값이 오는 거지 라고 그냥 짐작하고 적당한 값으로 0x 얼마 나온다 b 어쩌고 하는 이 주소 값을 여러분 그냥 써버리면 됩니다. MR록 하지 말고 MR록 잘 대신에 포인터에다가 이 값을 좀 그냥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써버리면 나 혼자만 한 번만 그것도 쓰고 말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 관리가 복잡해지다 보면 MR록을 필요에 따라서 또 하고 풀도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을 사용하고 어떤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지 내가 알 수가 없죠. 그걸 관리한다라면 여러분이 그냥 써버려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관리한다는 게 뭐냐? 그것 아주 간단한 의미의 MR록을 여러분이 만든 거거든요. MR록이 해준 건 사실 그겁니다. 없는 메모리 여기서 K 내가지고 함께 나온다. 그렇게 하여튼 메모리라는 것이 그런 특성이라는 걸 보고요. 여기 스택도 없는 걸 만든 것이 아니라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도록 가르쳐만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있는 게 푸시 EBP라는 것을 합니다. 푸시 EBP. 그러면 지금 푸시 EBP가 실행되기 전에, 바로 실행되기 직전에 스택 포인트는 ESP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스택의 가장 탑은 호출된 직후 혹은 직전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호출한 함수의 스택이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푸시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푸시를 실행하면은 여기 있던 스택 포인트를 하나를 확보를 합니다. 하나를 확보를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여기를 가리키겠죠. ESP가 여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EBP를 푸시하겠죠. 그러니까 EBP 값이 여기 들어갑니다. EBP 값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old EBP라고 하는 의미는 EBP의 원래 값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줄이 move ESP를 EBP로 저장합니다. ESP를 EBP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ESP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을 쳐 순간 여기를 가리키는데 이 값이라는 것은 이 주소입니다. 주소. 어딘가 이 주소를 EBP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old EBP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줄의 의미 이해하겠죠. EBP에 뭔가 값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걸 덮어쓰기가 불안하니까 덮어쓰면 안 되니까 여기다 저장해 놓고 EBP에다가 ESP 값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EBP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비슷하게. 그리고 푸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두 번째 줄까지 했을 때는 EBP와 ESP가 똑같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실행합니다. 세 번째 줄이 push EBX를 합니다. push EBX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항상 푸시오퍼즈는 스텝 포인트 값을 가지고 하니까 스텝 포인트를 하나 다시 감소를 시켜서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다가 EBP에서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EBP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ESP는 이제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바로 이 셋업의 세 줄을 실행한 메모리 상태가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은 실제로 여기 함수 안에서 이루어진 작업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이런 작업이 매번 함수 호출될 때마다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좀 해야 될 건데. 자, 그 이유는 이것부터 위에부터 설명해야 됩니다. 아까 이걸 기준으로 스택이라는 게 쭉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함수마다 자기의 스택 영역이 따로따로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것 호출한 놈의 스택이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 수압의 스택이 되는데 이 의미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호출되기 전에 여기 보시면 YP라는 것이 저장되어 있고 XP라는 게 저장되어 있고 리턴 어드레스입니다. 리턴 어드레스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수압이 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먼저 YP, XP는 뭐냐? 이 함수로 전달해주고자 하는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F라는 함수 어딘가 중간에 수압을 이렇게 호출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A, B 인자를 이렇게 주겠죠. 그럼 이 A라는 값, B라는 값은 수압이 사용할 수 있는 값이 전달됩니다. 그걸 전달해 주기 위해서 F라는 함수는 자기의 스택 영역에다가 값을 저장합니다. 값을 저장해 놓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 동작하는 방식을 잘 이제 한번 지금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인자를 주면 이게 전달되지. 그럼 운영체제에서 얘기할 때 보면은 주소값을 전달한다거나 운영체제에서 인자 전달 방법이 있었는데요. 레지스터를 통해서 전달하거나 레지스터의 주소를 전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 번째 나온 게 스택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스택을 이용한 전달입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계속 우리 이제 아키텍처 수업이니까 CPU는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를 가져다 실행하고 이런 함수의 구조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기 전달이 되느냐 이런 것도 이용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OS에서 여전히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방식 뭐 등등 있는데 스택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F라는 함수의 자기의 스택에다가 값을 저장합니다. 인자로 전달할 거예요. 저장을 하고 호출하기 직전에 리턴 어드레스라는 것도 저장합니다. 리턴 어드레스는 바로 여기를 저장합니다. 이 주소. 컴파일에 나오는 여기도 명령어도 있으니까 여기 주소가 있겠죠. 이 주소를 저장합니다. 즉 말 그대로 리턴 어드레스입니다. 어떤 함수든 리턴하게 되면 이걸 호출한 위치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돌아갈 위치는 호출한 위치마다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 함수의 리턴 어드레스가 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마다 호출할 때마다 호출하는 놈의 맨 마지막 위치에다가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필수입니다. 필수. 이 여기 등등등 더 있는데 이 함수 수압이라는 함수 호출하기 전에는 F라는 함수는 인자와 리턴 어드레스를 스택에다가 저장해 놓고 호출합니다. 스택에다 저장해 놓고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압이라는 함수는 이 스택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EBP라는 레지스터 값과 ESP라는 레지스터 값을 이런 식으로 세팅,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EBP와 ESP가 어떤 용도를 가집니까? ESP는 기본적으로 스택의 탑을 항상 갖습니다. 항상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스택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체가 스택이 이 전체의 탑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하면 또 옮겨 팝하면 없어져 이렇게 ESP는 스택의 탑을 언제나 가리키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BP라는 게 똑같이 또 스택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이 스택 안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뒤에는 뒷장 넘기면 이런 값들도 로컬 변수니까 무형체제 수업에서 잘 기억하고 있으면 스택을 사용하는 용도가 인자, 리턴 어드레스, 그 다음에 지역 변수를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장하고 이 수압 함수의 로컬 변수들도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푸시를 하거나 해가지고 T0, T1 이런 것도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T1과 T0는 아까 또 메모리 참조해서 그걸 할 때도 스택 포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요만큼이요. 이렇게 참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택 포인터는 내가 푸시할 때마다 사이즈가 커지면, 그러니까 같은 지금 현재 수압을 처리하고 있는 스택 내에서도 인자가 많이 이렇게 하다가 뒤에 또 인트 선언, 요즘 C는 할 수 있죠. 인트 선언해서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에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스택은 ESP는 스택이 항상 탑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오히려 탑이기 때문에 뭔가 명료한 기준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P를 기준